살려주세요. 아가도 있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바람이 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은 저녁 무렵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어느새 산길이며 앙상한 나뭇가지며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눈보라 한복판, 산비탈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드나들었고 방바닥에는 냉기가 스며올라 발끝이 시릴 지경이었지요. 그 작고 추운 방 안에 12살 사내아이 하나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뒤로 도연은 이 산속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지요. 아궁이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들어 재만 남았고 붓도막 위 작은 솥에는 멀건죽 한 그릇 분량이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오늘 저녁에 먹으려다 아껴둔 도연에게 남은 마지막 끼니였지요. 아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마른 나물 한 줌을 씹은 뒤로 여태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도연은 솥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죽 한 그릇을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무엇으로 버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겨울산에서는 나물 한 줌 캐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눈이 이렇게 쌓이면 사나흘은 꼼짝없이 굶어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이런 밤이면 늘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는 아무리 추운 밤이라도 아랫목이 따뜻했고 멀건죽이라도 셋이 나눠 먹으면 배가 불렀지요. 이제 그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보라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흠칫 놀라 몸을 굳혔지요. 이 깊은 산속, 이 늦은 밤에 사람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가느다란 신음이 들리는 듯했지요. 도현은 조심스레 문고리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가 방 안으로 왈칵 들이쳤지요. 문 밖 눈밭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는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여인의 품에는 작은 것이 꼭 안겨 있었지요. 갓난아기였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제 몸으로 아기를 감싼 채 눈 속에 파묻혀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연이 다급히 여인을 흔들자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지요. 아가, 이 아기만 좀.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도연은 앞뒤를 재 겨를이 없었지요. 어린 몸으로 여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눈에 젖은 아기부터 제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도연은 얼른 제만 남은 아궁이를 헤집어 마른 솔가지를 밀어넣고 언손을 호호 불며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작은 불꽃이 되살아나 당 안에 옅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아랫목에 뉘어져서도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한 채 얕은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배가 고픈지 힘없는 울음을 가늘게 터뜨렸지요. 도연은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도 여인도
아주 오래 굶은 것이 분명했지요. 아이는 잠시 부뚜막 위의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에게 남은 마지막 죽 한 그릇이 들어 있었지요. 저것을 내주면 내일 아침 제 배를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뱃속에서도 아까부터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지요. 아이는 언손으로 솥뚜껑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기 입술을 도연도 보고 마음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하는 도현. 그러나 아이의 눈길이 파랗게 언 아기의 입술에 가닿는 순간 마음은 아기 이미 입술을 정해져 보고 있었지요. 마음을 정하는 도현. 저 어린 것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까. 그것이 제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던 입술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한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도연은 솥을 열어 멀건죽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그 죽 한 그릇을 아이는 여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아주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얼마 없지만. 도연은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후후 불어 식힌 뒤 여인의 입가에 가만히 대어주었습니다. 여인이 겨우 한술을 남기고는 흐릿한 눈으로 아이를 올려다 보았지요. 이건 네가 먹을 것이 아니더냐. 저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드셔야 아기한테 젖을 물리죠. 도연은 애써 웃어 보이며 남은 죽을 한 술 한 술 여인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제 배에서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울렸지만 아이는 끝내 그 죽에 손을 대지 않았지요. 멀건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여인의 뺨에 그제야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안겨 따뜻한 젖을 문 아기도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작은 오두막 안에는 이상하게도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빈 그릇을 품에 안은 채 잠든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제 마지막 끼니를 내주고도 아이의 얼굴에는 서운함 대신 옅은 안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제 손가락으로 감싸 쥐어보았지요.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 손에 어느새 따뜻한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어 문틈으로 희부연 아침 햇살이 조심스레 스며들었지요. 그 햇살에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흙벽, 낯선 냄새였지요. 여인은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려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기를 보고서야 지난밤 일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어린 손 하나가 제 몸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던 것이 생각났지요. 그 어린 손의 주인은 아랫목에서 가장 먼 문가 한켠에 벽을 등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2살 도연이었지요. 여인은 아이가 밤새 제 방에 가장 춥고 외풍 드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낡은 저고리 한 장을 걸치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잠든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 굶주린 짐승의 새끼처럼 애처로웠지요. 인기척에 도현도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신지요?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도 여인의 안색부터 살폈지요. 덕분에 이제 살 것 같구나.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도연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 아기도. 여인은 차마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달 것 아니에요. 그저 죽 한 그릇 나눈 것뿐인걸요. 그 죽 한 그릇이 꺼져가던 두 목숨을 살렸단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정말이지 가난한 오두막이었지요. 성한 그릇 하나 없고 이불이라고는 솜이 다 빠진 얇은 것 한 채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방 안에는 어른의 흔적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지요. 얘야,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물음에 도연의 맑은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두 분 다 재작년 겨울에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아이가 홀로 견뎌온 두 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해 겨울엔 온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누우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시다 그만 갔지.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애써 담담하게 이었습니다. 두 분을 산잘하게 묻고 나니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여인은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지요. 도연은 부모를 잃은 뒤로 이 산속 오두막에서 줄곧 홀로 살아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품이라도 팔아보려 했지만 사람들은 부모 없는 아이라며 일감 하나 선뜻 내주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재수가 없다며 대문을 닫아 걸었고 어떤 이는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아이를 멀리 쫓았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산을 제 집으로, 산의 풀과 나무를 제 벗으로 삼았지요. 어느 풀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어느 뿌리가 배앓이를 다스리고, 어느 잎이 열을 내리는지, 아이는 산을 헤매며 하나하나 스스로 익혔습니다. 부모가 남긴 낡은 약초책 한 권이 도연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스승이었지요. 아이는 그 책이 다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며 산의 풀과 뿌리를 제 손금처럼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날부터 여인과 아기를 제 식구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동트기 전 산에 올라 언 땅을 헤치고 캐온 뿌리를 정성껏 다려 여인에게 따뜻할 때 먹였지요. 그 약을 며칠 먹으니 여인의 얼었던 몸이 풀리고 창백하던 낯빛에 차츰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밤 아기가 자지러지게 기침을 하자 도연은 시렁에 매달아둔 마른 잎 몇 가지를 골라 조용히 다렸지요. 그 물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이니 신통하게도 아기의 기침이 하루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어린 손끝의 재주에 몇 번이고 놀랐지요. 얘야, 너는 어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것까지 다 아느냐? 산에서 혼자 살다 보면요, 아파도 저를 고쳐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였지만 여인의 눈에는 그 대답이 오래도록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작고 추운 오두막에 오랜만에 세 사람의 온기가 도란도란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등에 업고 어르는 법을 금세 익혔고 아기는 도연의 좁은 등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요. 여인은 몸을 추스리는 대로 도연의 해진 저고리를 밤새 기워주고 아이가 캐온 나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도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제 옷을 기워주는 것을, 누군가 제 몫에 밥을 지어주는 것을 겪었지요. 그 며칠이 아이에게는 부모를 잃은 뒤 처음으로 맛보는 온기였습니다. 밤이면 세 사람은 좁은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잠들었고
도연은 참으로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잠을 잤지요. 며칠 사이 여인의 얼굴에는 제법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아기도 통통하게 볼이 오르며 눈에 총기가 살아났지요. 어느 저녁, 도연이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어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인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겠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등불을 조금 돋우고 천천히 지난 일을 풀어놓았지요. 여인의 이름은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은 본디 먼 고을의 성실한 젊은 안악이었지요. 남편과 단둘이 오순도순 살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던 가난해도 따뜻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남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홀로 아기를 낳은 정연에게 남은 것은 남편이 미처 갚지 못하고 지고 간 빚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산후조리도 못한 정연에게 갓난아기를 아는 그 어미에게마저 무질게 굴었지요. 당장 갚지 못하면 이방이라도 빼야겠소. 그렇게 정연은 세간 몇 개마저 빼앗기고 끝내 셋방항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겨울에 갈 곳 없이 아기를 안고 길바닥에 나앉은 정연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곳은 먼 산 너머 친정뿐이었지요. 내 친정은 대대로 약재를 다루는 집안이란다. 아버지께 몸을 의탁하면 이 아기만은 굶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정연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나섰다가 그만 산속에서 눈보라를 만나 도연의 문 앞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정연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지요. 이 아이 이름은 준영이란다. 제 아비가 눈을 감기 전에 부디 곧고 반듯하게 자라라고 지어준 이름이지. 도연은 아기 준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준영의 왼쪽 귀 밑에는 타달만한 붉은 점이 하나 또렷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여기, 이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란다. 제 아비도 꼭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지. 정연은 그 점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옅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으며 준영의 작고 통통한 손을 살며시 쥐어보았지요. 그 온기가 어쩐지 오래오래 손끝에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정연은 도연이라는 아이를 곰곰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새벽이면 남몰래 일어나 언산을 올랐지요. 청한 신발도 없이 눈밭을 헤치고 다니면서도 정연과 아기가 깰까봐 늘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캐온 뿌리 중에 그나마 성한 것은 죄다 정연의 약으로 다리고 저는 성치 못한 것만 골라 씹어 삼켰지요. 정연이 그것을 눈치채고 나무라면 도연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산에 익숙해서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아주머니. 그 말이 도리어 정연의 가슴을 아리게 찔렀지요. 어느 밤에는 잠결에 뒤척이던 아기가 칭얼대자 도연이 살그머니 일어나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며 나직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제 몸도 성치 않은 12살 아이가 남의 자식을 제 동생인 양 어르는 그 모습에 정연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지요. 이 아이는 어쩌면 이리도 곱게 자랐을까. 부모도 없이 이 험한 산속에서 홀로. 정연은 잠든 도연의 야윈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지요. 언젠가 형편이 펴는 날이 오거든 이 아이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요. 그러나 정연은 언제까지고
이 오두막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먼 친정에 닿아야 했고, 무엇보다 이 가난한 아이에게 더는 짐이 들고 싶지 않았지요. 이대로 눌러앉으면 이 어린 것의 겨울 양식을 우리 모자가 다 축내고 말게야. 정연은 몇 번이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정연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지요. 낡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정연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이제 정연에게 남은 단 하나의 값진 물건이었지요. 정연은 그 은비녀 한 쌍을 둘로 나누어 그중 한 짝을 도연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란다. 그 절반을 내게 주마. 아주머니,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도연은 놀라 손을 내저었지만 정연은 아이의 두 손을 감싸쥐고 놓지 않았지요. 지금 이 몸으로는 이것밖에 갚을 것이 없구나. 허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으마. 언젠가 반드시 갚으마. 정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잠시 그친 산길을 정연이 아기를 업고 나섰지요. 도연은 산길 어기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준영이도 부디 탈 없이 잘 크고요. 오냐, 너도 부디 몸성이 지내거라. 얘야, 정말 고마웠다.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정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멀어져 갔지요. 도연은 두 사람의 모습이 눈 덮인 산 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는 정연이 남긴 은비녀 한 짝이 차갑게, 그러나 어쩐지 따뜻하게 쥐어 있었지요. 오두막은 다시 텅 비었고 도연은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한켠에는 전에 없던 온기 하나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세월은 산자락에 눈 녹듯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두막에 찢어진 문풍지는 몇 번이고 새로 발렸고 산비탈의 나무들은 여러 번 잎을 틔우고 또 떨구었지요. 그 세월 속에 도연도 어느덧 20살 안팎의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깨는 벌어지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눈매만은 12살 그 시절처럼 맑고 고닫지요. 도연은 여전히 그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산의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인근 어디에서도 따를 자가 없을 만큼 깊고 능숙해졌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산기슭에 무슨 약초가 나는지, 어느 철에 어느 뿌리를 캐야 약효가 가장 좋은지 도연은 눈을 감고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캐온 약초는 장터에서 가장 좋은 값을 받았고 도연이 정성껏 다린 약은 어떤 이름난 의원의 것보다 잘 들었지요. 장터 어귀에는 순옥이라는 마음씨 넉넉한 노파가 조그만 주막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부모 없이 홀로 자란 도연을 오래전부터 제 손주처럼 눈여겨보아왔지요. 도연이 약재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날이면 순옥은 늘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아이 앞에 밀어놓곤 했습니다. 도연아, 사내가 끼니를 걸으면 못 쓴다. 어여 뜨끈할 때 먹어라. 할머니는 늘 저한테만 이러시네요. 이러다 미치시겠어요? 미치긴 무얼 믿죠. 네 약초 덕에 우리 주막 손님들 배앓이가 다 나았는데 이깟 국밥 한 그릇이 대수냐. 순옥의 너털 웃음에 도연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소리내어 웃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매정해도 이런 온기 하나가 있어 도연은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산에서 홀로 지내면서도
결코 마음이 거칠어지는 법이 없었지요. 장터에 내려오면 늘 순옥의 주만일을 거들었고 무거운 물지개를 대신 져다주고도 품삯은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어느 집 노인이 몸져 누웠다는 말을 들으면 밤이 아무리 늦어도 약초를 지고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그렇게 도연이 조용히 살려낸 목숨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차츰 도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치고는 참으로 반듯하구먼. 저만한 심성이면 언젠가 크게 될 아이야. 한때 아이를 재수없다며 내치던 이들조차 이제는 도연을 만나면 먼저 아는 체를 했지요. 도연에게는 그 작은 인정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산속을 데우는 봄볕 같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제 두 손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도연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평온에 검은 그늘을 들이우는 자가 하나 있었지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윤참봉의 마름 최두식이었습니다. 최두식은 윤참봉의 땅과 곳간을 관리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힘없는 이들의 땅을 야금야금 빼앗아 제 입속을 채우는 자였지요. 뒷배 없는 이, 그 모르는 이, 홀로 사는 이가 바로 그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거짓 문서를 꾸며 남의 논밭을 가로채고 못 갚을 빚을 억지로 씌워 집을 빼앗는 일이 그에게는 예사였지요. 그런 최두식의 탐욕스러운 눈에 산속에 홀로 사는 도연이 걸려든 것은 어찌 보면 정해진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두식이 험상궂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도연의 오두막을 불쑥 찾아왔지요. 네가 이 산비탈에 산다는 도현이라는 놈이냐? 최두식은 아래 위로 도연을 훑어보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무슨 일이냐고 이놈아. 네가 지금 딛고 선 이 땅이 다 누구 것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냐? 최두식은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도연의 코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산비탈은 본디 윤참봉 어른의 땅이다. 네 아비가 살아생전 여기 눌러 살며 여러 해 땅값을 밀렸으니 그 밀린 빚이 자그마치 20냥이야. 도연은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오두막은 제 부모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고 저희는 땅값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이놈 봐라. 문서에 네 아비 손도장이 이렇게 시퍼렇게 찍혀 있는데 무슨 발뺌이냐. 최두식이 들이민 문서에는 과연 붉은 손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것이 거짓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지요. 도연의 아버지는 글은 몰라도 늘 오른손 엄지에 낯질하다 깊이 벤 흉터가 있어 손도장이 성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서에 찍힌 손도장은 흉터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하고 말끔했습니다. 이 손도장은 제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찍은 것입니다. 도연이 또박또박 짚어 말하자 최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이놈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20냥을 갚든지 이 땅을 고스란히 내놓든지 하란 말이다. 열흘 안에. 최두식은 한바탕 을러대고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은 도연은 밀려드는 억울함에 두 주먹을 부르르 움켜쥐었지요. 열흘은 야속할이 많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20냥은커녕 단 한 냥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날툼을 판다 한들 산나물과 약재를 아무리 내다 판다 한들 그 큰 돈을 열흘 만에 마련한다는 것은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날
최두식은 어김없이 하인들을 몰고 다시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어떠냐? 돈은 마련했느냐? 그 빚은 애초에 거짓입니다. 저는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연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최두식은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정 그렇게 뻣뻣하게 나온다면 관아에 끌고 가서 시비를 가려볼까? 글도 모르는 산골놈과 윤참봉 어른의 번듯한 문서. 원님이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으냐? 그 말에 도연은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요. 힘도 없고 글도 모르는 자신이 구울에서 힘께나 쓰는 윤참봉의 마름을 상대로 이기기란 정말이지 아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도연에게 그나마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도연은 그동안 산에서 캔 약초로 마을의 딱한 병자들을 여럿 돌봐왔습니다. 한여름 열병으로 다 죽어가던 김노인을 밤새 간호에 살려낸 것도 도연이었고, 아이를 낳다 탈이나 사경을 헤매던 안악을 약으로 일으켜 세운 것도 도연이었지요. 품삯 한 푼 받는 법 없이 그저 딱한 이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눈보라도 마다 않고 밤길을 달려가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곧고 착한 도연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지요. 그 착한 아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최두식 그자가 또 몹쓸 짓을 벌이는구먼.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순옥도 발벗고 나서 도연을 감쌌습니다. 도연아, 너무 상심 말아라. 하늘이 아주 눈을 감지 않았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게다. 실은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웃마을 대장장이의 어린 딸이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다 그만 눈이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마저 고개를 젓고 돌아간 터라 온 집안이 초상치를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도연이 한밤중에 산을 뒤져 설이 맞은 약초 몇 부리를 캐왔습니다. 그것을 밤새 정성껏 달여 아이의 입에 한 방울씩 떠넣으니 새벽 무렵 열이 씻은 듯이 내렸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눈을 뜨자 대장장이는 도연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은혜를 내 무엇으로 갚노? 자네는 이 구울의 보배일세. 그 대장장이 역시 도연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에 제일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었죠. 한편 최두식은 도연을 몰아붙이려 산비탈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지요. 그 비탈에 흔치 않은 귀한 약초가 지천으로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의 약재상들이 부르는 값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니 그 약초밭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재물이 될 판이었지요. 최두식의 두 눈에 시퍼런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이런 노다지를 산골놈 하나가 여태 깔고 앉아 있었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땅을 통째로 빼앗아야겠다. 그날부터 최두식은 전보다 갑절이나 악착같이 도연을 올가매기 시작했지요. 거짓 문서를 관아 아전에게 슬그머니 찔러주며 뒷배를 다지고 도연이 장터에 내다 파는 약재를 사람을 시켜 헐값에 후려치게 했습니다. 도연과 거래하던 약재상들에게는 저 산골놈과 거래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은근히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두식은 도연이 산에서 캔 약초를 지고 내려올 때면 하인을 시켜 길목마다 지키게 했지요. 좋은 약재가 눈에 띄면 헐값을 던지고 억지로 빼앗다시피 사갔고,
도연이 이를 마다하면 트집을 잡아 관아에 일러 바치겠다 을러댔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두식의 손길이 뻗쳐 있어 도현의 살림은 도무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도연이 아무리 곧고 성실해도 뒷배 하나 없는 젊은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촘촘하고 질긴 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부모가 손수 흙을 이겨 지은 이 오두막과 홀로 땀 흘려 일군 저 산비탈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결코 내줄 수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등불 아래 앉은 도현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은비녀 한 짝을 가만히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은빛 위로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의 온기가 어렴풋이 되살아났지요.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은 낯선 모자가 문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준영이는 지금쯤 어느 하늘 아래서 잘 지내고 계실는지 도효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차가운 은비녀를 오래도록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바로 그 무렵 먼 산 너머 어느 고을에서는 사뭇 다른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눈보라 치던 밤 도연의 오두막을 떠난 정연은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친정에 닿았지요. 대대로 약재를 다루던 정연의 친정은 한때 기울었으나 정연 부녀의 억척스러운 정성으로 다시 일어서 이제는 인근의 제법 이름난 약재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눈보라밤 품에 안겨 겨우 목숨을 건졌던 갓난아기 준영도 어느새 훤칠하고 반듯한 젊은이로 자라나 있었지요. 준영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심성까지 발라 외가의 약재 일을 야무지게 배워나갔습니다. 어떤 약재가 어디서 나고 어느 것이 진품이고 가품인지 샘은 또 얼마나 밝은지 집안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정연은 준영을 키우며 해마다 겨울 첫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이면 어김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영아, 네가 갓난아기였을 적 이야기다. 눈보라가 온 산을 삼키던 밤,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어린아이 하나가 제 마지막 죽 한 그릇을 우리 모자에게 선뜻 내주었단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도 이 어미도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었을 게야. 준영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지요. 어머니, 그 형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글쎄다. 나도 그것이 늘 마음 한켠에 걸린단다. 그 어린 것이 부디 어디서든 탈없이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 정연은 늘 품속에 지닌 은비녀 한 짝을 꺼내 어루만지며 그 밤을 아득히 그리워했습니다. 정연에게 그 은비녀 한 짝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의 약속이자 살아온 세월을 지탱해준 등불이었지요. 준영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준영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속이 깊고 정이 많았지요. 장터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면 제 몫의 떡을 선뜻 나눠주었고 딱한 사정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외가 어른들은 그런 준영을 두고 제 어미를 살린 그 산꼬라이의 고운 마음씨를 물려받은 게 아니냐며 기특해했지요. 준영에게 얼굴도 모르는 그 은희는 마음속의 형이자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준영은 자라는 내내 그 은인을 만나 두 손 모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날을 남몰래 꿈꾸곤 했지요. 세월이 흘러 정연이 나이 들고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자 준영은 어머니의 평생 소원에
제 손으로 이루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그 은인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가 지니신 그 은비녀 한 짝을 제게 주십시오. 정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래 간직해온 은비녀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부디 그 아이를 찾거든 이 어미 대신 100번, 1000번 고맙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그 은혜 무엇으로든 꼭 갚아드리거라. 그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준영은 은비녀 한 짝을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마침내 은인을 찾는 먼 길을 나섰습니다. 준영은 어머니가 어렴풋이 일러준 옛 기억을 더듬어 산과 고을을 하나하나 물어나갔지요. 그러나 10수년 전 눈보라 속에 잠시 스쳐간 산속 오두막을 다시 찾기란 그야말로 넓은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준영은 여러 밤을 낯선 주막에서 지새웠지요. 발이 부르트고 노잣돈이 바닥나도 준영은 어머니의 소원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준영은 똑같이 물었지요. 혹시 10수년 전 눈보라치던 밤에 낯선 모자를 구해준 산꼬라이를 아십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번번이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그날의 오두막이 어느 산자락에 있었는지조차 어머니의 기억은 이미 흐릿했으니까요. 몇 번이고 헛걸음을 하고 낙심할 때마다 준영은 품속에 은비녀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것은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은인을 찾고야 말리라. 그렇게 여러 달을 헤매던 준영은 마침내 어느 산자락 고을의 장터에 다다랐지요. 지친 걸음으로 순옥의 조그만 주막에 들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준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순옥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할머니, 혹시 이 근방 산속에 홀로 약초를 캐며 사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산에서 혼자 자란 사람인데. 그 말에 국자를 젓던 순옥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거 우리 도현이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데 자네는 뉘신데 그 아이를 다 찾는가? 준영의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10수년을 돌고 돌아온 인연의 실끝이 마침내 손끝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도연에게는 살아온 날 중 가장 모진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두식이 마침내 마지막 수를 두었던 것이지요. 최두식은 거짓 문서를 앞세우고 관아의 아전들과 은밀히 짜고서 도연을 옴짝달싹 못하게 오감했습니다. 열흘의 말미를 주었건만 끝내 빚을 갚지 않았으니 이제 이 오두막과 산비탈은 윤참봉 어른께 넘어간 것이다. 당장 이 땅에서 나가거라. 최두식은 하인들을 몰고 와 도연의 몇 안 되는 세간을 눈밭마당으로 마구 내던지기 시작했지요. 낡은 솥이며 이불이며 부모가 남긴 약초채까지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지만 여럿의 거친 완력을 홀로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이 땅은 제 부모님이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거짓 문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느냐. 관아에 가서 따져봐야 네 놈만 들에 오게 갇힐 뿐이다. 최두식의 시퍼런 서슬에 멀찍이 모여선 마을 사람들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 착한 아이를 저리 내쫓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최두식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누구든 이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자는 저 산골놈과 똑같이 관아에 끌려갈 줄 알아라. 그 시퍼런 서슬에 사람들은 조춤조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도연은 눈밭에 흩어진 부모의 낡은 약초책을 주섬주섬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책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아이는 온몸으로 그것을 감쌌지요. 최두식은 그런 도연을 비웃듯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사흘 말미를 주마. 그 안에 이 산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관아 옥에서 겨울을 나게 될 것이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최두식이 산을 내려간 뒤에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지요. 모두가 물러간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모가 손수 흙을 이겨 지은 오두막도, 제 손으로 땀 흘려 일군 산비탈도 이제 모두 빼앗길 판이었지요.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싶어 도연은 참으로 오랜만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 한 짝을 꺼내 손에 꼭 쥐고 도연은 그 옛날의 온기를 가만히 떠올렸지요. 아주머니, 준영이, 다들 어느 하늘 아래서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나직한 혼잣말이 찬 밤 공기에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12살 그 겨울에도 도연은 혼자였고 20살이 된 이 겨울에도 도연은 또다시 혼자였지요. 아무리 곧고 성실하게 살아도 뒷배 하나 없는 자에게 세상은 어찌 이리도 모진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상하게도 그 옛날 낯선 모자에게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내주던 그 밤만은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지요. 비록 지금 제 처지가 이토록 초라해도 그 밤에 두 목숨을 살렸다는 것 하나만은 마음속 등불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시린 두 손으로 은비녀를 감싸주고 어두운 겨울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그해 첫눈이 소리 없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그 옛날 정연모자가 오두막을 찾아왔던 바로 그 밤처럼 온 산이 다시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등불 하나가 오두막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낯선 젊은 사내 하나가 어깨에 하얀 눈을 소복이 맞으며 도현의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도현 형님이 아니십니까? 도현은 젖은 눈시울을 훔치며 낯선 이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지요. 뉘신지요? 저를 아십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도현 앞에 두 손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어슴풀에 빛나는 그것은 낡은 은비녀 한 짝이었지요. 도현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어 그 옆에 나란히 대어 보니 두 짝은 본디 하나였던 듯 아귀가 꼭 들어맞았지요. 이 은비녀를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제 어머니가 십수년 전 눈보라치던 밤 이 산속에서 한 아이에게 목숨을 비쳤다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눠준 죽 한 그릇에 살아난 갓난아기가 바로 점님, 준영입니다, 형님.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0수년 전 제 좁은 등에 엎여 까르르 웃던 그 갓난아기. 얼음장 같던 작은 손에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던 그 밤이 눈앞에 생생히 되살아났지요. 눈발 사이로 마주한 젊은이의 왼쪽 귀 밑에는 그 옛날과 똑같은 타달만한 붉은 점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수년 만의 재회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훌쩍 자란 준영의 두 손을 맞잡고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지요.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늠름하게 다 자랐구나. 어머니는, 아주머니는 무고하시냐? 예, 형님. 어머니는 형님 덕에 그 밤을 살아 저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해마다 첫눈 내리는 밤이면 형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늘 이 은혜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지요. 준영은 도연의 초라한 우두막과 눈밭에 내던져진 세간을 둘러보고는 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챘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도연은 그간 최두식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하나 담담히 들려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준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영은 외가의 약재상을 이으며 세상의 문서와 샘에 두루 밝은 야무진 젊은이로 자라 있었지요. 형님, 그 거짓 문서를 제가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준영은 도연과 함께 윤찬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두식이 코웃음을 치며 거짓 문서를 척 내밀자 준영은 그것을 찬찬히 살피고는 조목조목 허점을 짚어나갔지요. 이 문서에 찍힌 손도장을 좀 보십시오. 도연 형님의 아버지는 오른손 엄지에 낫질로 깊이 벤 흉터가 있었다 합니다. 헌데 이 손도장에는 그 흉터 자국이 전혀 없지요. 죽은 이의 손도장이 어찌 이리 매끈하고 말끔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두식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게다가 이 문서에 적힌 땅값 20냥. 이 산비탈의 시세로 보면 20냥은 어림도 없는 헐값입니다. 저는 약재를 다루는 사람이라 이런 산자락 땅값을 훤히 알지요. 최두식 저자가 굳이 거짓 문서까지 꾸며 도연 형님을 쫓아내려 한 것은 저 산비탈에 나는 귀한 약초를 통째로 제 것으로 삼으려는 수작입니다. 그 말에 윤찬봉의 눈초리가 대번에 매서워졌습니다. 최두식,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 약초밭이 그리도 값진 것이었다면 어찌하여 내게는 여태 한마디 고하지 않았느냐? 최두식은 그제야 제 꾀가 도로 제 발등을 찍었음을 깨닫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윤찬봉은 본디 셈이 밝은 사람이라 제 마름이 주인 몰래 이속을 챙기려 든 것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준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어디 이 문서 하나뿐이겠습니까? 저자가 그동안 참봉어른의 곳간을 관리하며 꾸며온 문서들을 낱낱이 들추어 보시면 몰래 빼돌린 재물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최두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윤찬봉이 곧바로 사람을 시켜 그간의 문서를 뒤져보니 과연 최두식이 여러 해에 걸쳐 야금야금 빼돌린 재물이 줄줄이 드러났지요. 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당장 이자를 내쫓아라.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윤찬봉의 불호령에 최두식은 그 길로 마름자리에서 쫓겨나 야반도주하듯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다. 끝내 제가 가진 것마저 모조리 잃고만 것이죠.
빼앗길 뻔했던 도연의 오두막과 산비탈도 온전히 도연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일이 다 마무리된 뒤 준영은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저희와 함께 지내시지요. 형님의 약초 다루는 솜씨는 세상 어느 의원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약재상에서 그 귀한 재주를 펼치신다면 이 산비탈의 약초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도연은 뜻밖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내가 그래도 되겠느냐.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애초에 이 세상에 없었을 목숨입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님께 마땅한 자리를 찾아드리는 것뿐입니다. 얼마 뒤 백발이 성성해진 정현이 아들의 손에 이끌려 도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얘야, 아니, 이제는 어엿한 사내가 다 되었구나. 그 밤에 죽 한 그릇을 이 늙은이가 어찌 하루인들 잊었겠느냐. 정연은 도연의 두 손을 부여잡고 주름진 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저녁,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정성껏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 쌀밥 한 그릇을 이번에는 준영이 도연의 앞에 두 손으로 정성껏 내려놓았지요. 형님, 어서 드십시오. 그 옛날 형님이 저희 모자에게 내주신 죽 한 그릇을 이제야 갚습니다. 도연은 그 기모르는 밥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구고 말았습니다. 제 밥도 없이 선뜻 내주었던 그 마지막 죽 한 그릇이 10수년을 돌고 돌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그 뒤로 도연은 준영의 약재상에서 갈고 닦은 재주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도연의 산비탈에서 나는 귀한 약초는 수많은 병자를 살렸고 도연은 이내 인근의 이름난 약재 명인으로 우러름을 받았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도연과 정연과 준영은 누구보다 정다운 한 가족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가장 적게 가진 이가 가장 크게 베풀었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온정은 세월을 돌고 돌아 곱절의 온기가 되어 되돌아온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